안녕하십니까? 10년후 부자입니다. 근본 영상에서는 트럼프 관세에 대하여 연방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그리고 그 영향은 어떠할지 이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관세 정부 패소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트럼프가 다른 법들을 이용해서 관세 효과를 동일하게 유지할 것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과정이 어렵고 여러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거든요. 그리고 본 방송은 주식 채널이잖아요. 트럼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어떻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종목이 유망할지 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판결이, 그리고 트럼프 대응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가 주식시장에 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 생각이 여러분이 투자 전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연방법원이 판단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쟁점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 법들도 있긴 한데 그것까지 다 얘기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러프하게 내용을 전달하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IE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서 트럼프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경제적 통제 권한을 부여받은 다음에 그 권한으로 맘대로 하고 있죠.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게 국가 비상사태야? 30년 동안 적자 지속되었는데 이게 갑자기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어? 이 문제와, 그리고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권한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 경제적 통제 권한에 관세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내용이 없는데 심지어 그것도 언제, 어느 나라든 어느 제품이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 게 맞아?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상 세금인데, 세금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데 잠시 임시적으로 어떤 상품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냥 트럼프 본인이 입맛대로 언제 어디든 어느 나라든 무엇이든 하는 게 과연 가능해? 요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상 봉건 시대 이후로 상권 분립이 들어왔는데 상권 분립의 근간 자체를 해치는 그런 행위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수적 재판부고 나발이고, 뭐 중국처럼 아예 인민 재판이 있지 않는 이상 전부 패소 판결은 피하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뭐 혹자로 들리는 얘기는 트럼프가 임명한 재판장이 몇 명 있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미국은 연방법원 재판관이 종신제예요. 죽을 때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판사가 되면 그때부터 임기 때문에 정권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기 소신대로 판결을 할 수 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탄핵 심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탄핵 심판 하기 전에 우리도 이것저것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준 대통령 법관이 누가 있고 이런 분들이 좀 더 유리한 판결을 할 것이고,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법원은 나름 합리적인 그 법원이 틀 내에서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삼권 분립에 근거한 이것을 침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정부 패소 판결이 나올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 패소 판결이 나오면 트럼프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응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법안들이 많고 다 조항이 몇 조로 되어 있어서 헷갈려요. 그래서 러프하지만 보기 쉽게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래서 파란색 법안, 노란색 법안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보시면 파란색 법안은 대통령이 즉시 조치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단점은 시간 제한이 있어요. 150일 제한이 있다. 그리고 관세 15% 상한이 있다. 그리고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다. 이런 식의 제한이 있습니다. 노란색 법안은 일단 법적 절차에서는 법적 절차상에서 하자가 적습니다. 대신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반려하기 전에 어디 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 절차, 무역대표부의 조사 절차, 상무부의 조사 절차 해가지고 발효 시까지 최소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트럼프는 5개월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상 중간선거가 다가오게 되는데 지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의 권한으로 즉시 관세를 유효로 만들 수 있는 조치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리가 되더라도 파란색 법안으로 즉시 다시 관세 조치를 발동시킨 다음에 그 150일, 최소 150일의 시간 기한 동안 어떻게든 빨리 노란색 법안이 조사를 마쳐. 그래가지고 결국 혹시나 파란색 법안이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3심제니까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1년 뒤에 패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노란색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관세를 원래처럼 유지하려고 대응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파란색 법안을 즉시 발동시킨 다음에 노란색 법안 절차를 시작할 것인데 당연히 5개월 못 기다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압박하고 무슨 절차 제끼고 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조사 절차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패드에 그랬던 것처럼 연준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누가 자신의 판결에 대해서 이번 연방정부 판결에 대해서 패소 판결을 내렸는지 그 판사에 대해서 조리돌림을 시작할 겁니다. 이건 연준이랑 똑같죠. 제롬 파월 자기 생각대로 금리 안 내려주니까 제롬 파월 엄청 뭐라 그러고 리사국도 무슨 사소한 거 트입 잡아가지고 제명시키려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렇게 해서 물론 임기가 죽을 때까지 보장되어 있지만 이 판사 퇴임해야 된다. 그리고 무슨 음주운전을 했든 교통범칙금을 냈든 사소한 것까지 다 찾아가지고 결격사를 찾아서 어떻게든 압박해서 그 판사를 바꿔서 결국 1년 후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수를 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1년 후에 패소하더라도 뭐 승소하면 더 좋고 패소하더라도 조사국 절차가 마무리 시켜놓고 그것 때문에 노란색 법안으로 관세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대응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보면 결국은 IEEPA가 결국 패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파란 법안, 노란 법안으로 결국은 유지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점 첫 번째. 첫 번째는 일단 IEEPA에 따라서 수취했던 관세는 반환해줘야 돼요. 즉시 파란 법안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법을 발효한다고 하더라도 그 앞으로 속급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부터 그 판결 시까지 발생했던 수치 관세는 반환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가 이걸 반환할 생각이 없을 거예요. 이미 본인은 이것을 뿌리겠다는 말을 했죠. 그래서 트럼프의 머릿속에서는 이것들은 자기가 벌어온 돈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본 압박하고 우리나라 압박해서 벌어온 돈도 자기가 벌어온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관세도 본인이 받은 거니까 나는 내 선거를 위해서 쓸래. 나를 위해서 쓸래 해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선거용, 중간선거 대비용, 포퓰리즘 비용으로 다 써버릴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거 상환하냐? 추가 채권을 발행해서 상환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란 법안으로 즉시 효과를 반려한 후에 노란 법안이 나올 때까지 버틴다 했잖아요. 근데 만약 파란 법안이 1년 후에 패소 판결을 받으면 파란 법안 반려 후 노란 법안 발효 전까지
요 시기에 대해서 공백이 발생하고 이때 받은 관세는 똑같은 문제, 똑같은 논리로 상환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즉시 발효가 돼서 계속 관세를 받고 있어. 하지만 이것은 상환해야 될지도 몰라. 1년 후에 반환할 수도 있어. 이런 불확실성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권 초기를 생각해 보면 정권 초기에 트럼프 2기가 집권하면서 바이든 정부를 비판했던 게 뭐냐면 바이든 정부 마치 한도 없는 신용카드를 쓴 사람처럼 돈을 너무 막 썼다. 이게 말이 되냐? 국가의 재정을 이렇게 탕진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렇게 비판을 했었어요.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디톡스, 지금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마취 상태, 이걸 깨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돈을 막 쓰지 않아요. 우리는 그 재원을 위해서 도지, 정부 효율차를 마련해가지고 행정부에 쓸데없는 비용들을 다 줄이고 그리고 관세 수입을 받으면 그것이 대부분은 빚을 갚는데 쓰겠습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시면 도지 지금 한 것도 없이 사실상 흐지부지 끝이 났죠. 그리고 관세 수입 이것도 받았지만 그 받은 것마저도 빚 갚는 데 쓴다고 하지 않고 지금 자기 선거용 포퓰리즘 비용으로 다 써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트럼프 관세 법안, 트럼프 감세안 OBBA는 이미 통과된 상태입니다. 통과할 때 또 이미 그때 지출 제호 지출할 내용들은 이렇게 많은데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이 수입처를 마련할 거야 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정이 나고 지켜보니까 결국 수입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수입처가 없어요. 그런데 돈은 막 써. 결국 한도 없는 신용카드 썼다는 그 바이든 정부와 달라진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트럼프 정권 2기 집권 초기에도 국채 장기물 금리가 많이 뛰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금리가 낮아진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일단 들어온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처럼 그렇게 막 쓰진 않겠지. 어떻게든 수입은 갖추겠지. 미국 정부 신용, 상환 유지에 대한 그래도 기대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판결 나오면 이게 돈을 쓰면서 수입은 없고 오히려 더 쓰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결국 채권을 계속 발행해야 되는데 신용, 상환 이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면서 장기채 금리가 많이 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이미 많이 높아요. 버핏 지수로 치면 올타임 하이, 가장 높은 지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작은 흔들림에도 흔들릴 수가 있는데 채권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큰 흔들림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많은 채권을 발행했는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제 단기물로 이제 발행했던 채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도 만기가 되는 단기물이 상당하고 어쩔 수 없이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장기물로 바꿔줘야 되는 건데 장기 채권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채권 금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이것은 또 미국 정부의 신용과 상환 이지의 의구심을 낳게 만들고 결국 다시 또 장기 채권 금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어찌되었든 관세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트럼프 정부 위상이 약해졌고 이런 채권 불안은 달러 약세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채권을 불안을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하려고 할 것이죠. 지금 케빈 베시 자체를 이제 의장을 놓는다고 했고 어떻게든 연준을 압박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는 어떻게든 파란색 법안으로 유지를 하려고 할 거죠. 그리고 환율은 안 좋아졌죠. 그리고 기준금리는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인플레이션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특히 채권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주식시장이 20%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돈 풀기에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하락장은 짧을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장에서 채권율이 높은 상황에서 다른 변수가 개입을 하게 된다면은 생각 이상으로 미국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식시장 예측에 대한 저희 대응을 써보았는데요. 일단은 저는 하락장은 짧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락이 된다 싶으면은 더 기다리지 않고 이제 매수를 시작할 것 같아요. 주식 매수를 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장기물 금리가 많이 올라서 미국 30년물 금리가 5% 근처에 왔다. 그러면은 채권을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오를 때마다 지속 매수하려고 합니다. 결국 채권 금리는 오르게 된 채권 금리는 언제 시간이 문제가 있을 뿐이지 결국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주식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 문제이지 주식시장은 흔들린다. 혹시나 2026년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27년에 흔들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티면서 주식을 팔고 채권을 매수하면은 결국에는 괜찮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의 대응한 문제점 두 번째는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노란 법안, 이 조사가 필요한 국제무역위원회, 무역대표부, 상무부의 조사가 필요한 이 법안들은 발동 요건들이 있어요. 보시면 무역법 201조의 경우에는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그리고 301조는 불공정 무역행위, 그리고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국들이 아무리 행정부의 입김이 미친다고 하지만 이 요건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법에 들어맞고 조사 절차를 통과할 정도의 요건들을 맞춰줘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빠져야 되는 이제 이런 상품들이 생긴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품목을 보면 화장품 품목이 국가 안보에 위협 미치지 않잖아요. 이거 어떻게 국가 안보에 위협 미친다고 이제 말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불공정 무역 행위. 우리나라가 많은 수익을 냈지만 절차는 공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언제부터 미국이 화장품 대국이라고 해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죠. 그래서 핵심 상품들,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이 법에서 요건 맞춰서 지키겠지만, 그것이 아닌 상품들, 예를 들어서 코코아, 커피, 신발, 맥주, 화장품, 이런 소비재들은 결국에는 차차 이 관세 품목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소비재 주식들이 사실상 많이 못 올랐거든요. 사실상 수익률, 이익률이 크지 않은데 관세 때문에 많이 흔들렸어요. 이번에 우리나라도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이 흔들렸었는데 흔들리는 이유가 수익이 낮아져서 그렇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관세 때문에 많이 뺏기니까. 그래서 낮아졌는데 주식도 많이 못 올랐는데 2026년에는 이런 주식들, 뭐 나이키라던가 화장품주, 그리고 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라고 이제 모델로 파는 맥주 회사거든요. 이런 주식들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나이키 한 100만 원,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한 600만 원, 화장품주 한 1,500만 원 정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방법원 판결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도 관세를 매기고 있고 관세 수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건들 마다하고 요거부터 열심히 집중 심리할 것이기 때문에 늦어도 2026년 1분기 내에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온다, 선거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월가 트럼프 정부는 시장 안심시키려고 전력을 다할 거예요. 판결 선고 나온다고 공지 일정이 나온 순간 트럼프 정부에서는 혹시나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이 법안을 정해서 관세를 유지시킬 것이다, 아예 선언을 할 겁니다. 월가도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달리면서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저는 빠져나오긴 할 거고, 그리고 혹시나 시장이 바로 안정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장기 채권이 높아지는 거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장기 채권이 5%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저는 채권을, 장기 채권을 많이 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까지 채권을 보유하고 추격 매수, 추가 매수하고 있다가 떨어지면 그래서 채권을 팔아서 수익을 내고 다시 주식을 사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요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도 한번 쭉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26년 전망을 좋게 보고 계시고, 연방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현재의 분위기인데요. 이런 걱정하는 저희 생각도 보시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저희 생각이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